안녕하세요. 시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14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비는 계속 국지성 소나기로 내렸다가 그쳤다가 더위는 계속 기승을 부립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도 더위의 끝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벼는 무르익어 가지만 우리는 이 가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황선유님의 수필을 읽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나고 부산에서 수필을 쓰는 2008년 모교의 박경리 소설가 노제가 계기가 되어 수필가 비평에 등단한 황선유 수필가는 전잎을 다듬다, 은은한 것들의 습작, 매별, 수비토의 언어 등 4권의 수필을 냈는데 이번에 수필 선집 우리의 매력 중 하나는 나이를 발간했습니다. 황익순 문학상, 부산 수필가 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현재 개간 수필문학 편집장, 수필가 비평작가회 부산 지부장 등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선유 수필가는 진주여고를 졸업한 일신문학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낸 수필집은 4부에 이르는 36편의 수필을 선별하여 발간했는데 오늘 제가 읽을 이야기는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남의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수필입니다. 물미해안에서 보낸 편지. 황선유. 햇살 눈부신 5월 한날에 남해 물건리에서 미조항으로 가는 30리 물미해안길을 달린다.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길이라 하나 5월 한날에도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 자신을 50대라 밝힌 문화해설사가 투박한 남의 억양으로 신음성으로 시 물미해안에서 보낸 편지를 낭송하는 동안 나는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날리는 모습을 그리고 그 시인을 그렸다. 맨 처음 그는 남해 어촌의 작은 학교 학생이었다. 해그름이 지는 시간이면 낮은 파도에서 멀미하는 노을을 보며 마침내 시인이 되는 꿈을 꾸는 소년이었다. 먼 바다에서 갯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는 저토록 몸이 닳아 뒤채는 파도를 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곤 했을 것이다. 그러하던 어느 해에 단감빛으로 물들은 노을 같은 선생님이 남해로 왔다. 그는 온몸을 방풍님처럼 붉히다가 그만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좀 보아요 라고 말해버렸을 것이다. 지금 나는 단감빛으로 물들은 노을 같은 선생님, 내 친구를 그린다.
아무리 시간을 얹어 폭에도 쌓아 눌러도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기억이 있다. 그해 여름은 몹시도 날이 더웠다. 대학 입시가 몇 달 후였고 엄마가 나를 몰라봤다.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는 그만 온 등짝과 옆구리의 대상포진을 앓고 말았다. 환부의 시작은 당혹스러웠다. 몇 군데의 병원을 거쳐서 물어물어 찾아간 장터의 허름한 약방에서 생경한 그 병명을 들었다. 약방 주인은 환부를 보자 대번에 쫙 퍼져 빗네 한마디를 했고 약방을 나올 때까지 짠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낯선 엄마와 등짝의 숙포는 노도와도 같이 거대한 통증이었다. 그 통증에 머리채라도 휘어잡힌 듯 아무 일도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학교는 결석한 채 하숙집에만 있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친구가 하숙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봄나물 같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왔다. 손에는 집에서 만든 음식 몇 가지가 들려 있었다. 소풍 가는 날에는 소풍 대신 종일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대학 예비고사 날이었다. 시험을 쳤던 인근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역에서 내렸을 때는 초겨울 저녁 거리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막내딸은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고 했는데 학업의 공백으로 인한 대학 입시의 두려움이 짙은 어둠에 한몫을 거들었다. 친구의 언니가 마중을 나왔다. 언니는 나와 친구를 양옆에 한쪽 발로 앉듯이 하고는 식당에 들어갔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맞은편의 친구는 옆자리의 언니에게 제잘제잘 하고 친구를 바라보는 언니의 눈빛은 다정했다. 그때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휑하니 집으로 와버렸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나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 훗날 막내 올케가 된 친구의 언니가 시누이인 나를 영 마뜩잖아 하게 된 시작이 그래도 대학생이 된 나에게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오라 쓴 편지에 돈을 넣어 보내며 손목시계를 사라고 했다. 시인을 꿈꾸던 소녀는 커서 시인이 되었고 단감빛으로 물들은 노을 같은 선생님과 결혼했다. 막내 오빠는 오랫동안 시인과 친구를 염려했지만 시인은 시를 쓰고 시인의 아내는 평창동에 집을 지었다고도 멋진 드레스를 입고 예술의 전당에 다녀왔다고도 했다. 그 무렵의 나는 사는 일이 쓸쓸했다. 한날에 아이를 얻고 막내 오빠를 보러 갔다. 시골집 아래 제 굼불된 방바닥에 엎드려 텃밭의 병아리들이 흙 파는 것을 보면서 시 쓰는 법을 가르쳐주던 오빠는 그날 무협지를 읽다 말고 전시회 준비한다는 언니를 마중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에서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작게 울었다. 열린 창으로 한 줄기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선선하다. 잠시 시인의 친구 그리기를 멈춘다. 여태까지도 문화해설사는 시를 낭송하고 있다. 스스로 남의 사랑이 남다르다고 말하는 그녀는 당연히 시인에 대하여도 곡진하다. 암송하는 시가 상당수이다. 문득 안부가 끊긴 친구가 궁금하다. 지금은 유럽의 어느 고성역에서 여전히 저녁 노을처럼 물들어가고 있을는지 다시 언젠가 봄나물 같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줄 것인지 버스가 물미 해안을 벗어나고 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늘 어느 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흥겨워하지요.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들의 사연이 들어있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금강산 기행 중 마지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다시 동해항으로 1월 21일 7시 40분 배에서 6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침을 꾸려서 풍악호에서 내렸습니다. 타고 왔던 대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신부님은 바쁘신 관계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고 우리는 압구정으로 왔습니다. 12시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또 시작되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목욕탕에 들렸다 집에 와보니 온통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대한 추위로 온수통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마다 불을 밝히고 이웃집의 깜빡이는 불빛도 보았습니다. 온정리의 어둠을 생각하면 불을 밝히고 사는 축복을 한껏 즐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운전해 주었던 엄동식 기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중국 연변의 용정리 사람이라 했습니다. 장전항에서 온정리를 오가기를 1년여 했지만 온정리 마을의 주민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중국에 가족을 둔 채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 하나로 이곳의 관광버스 운전대를 매일 잡습니다. 단 하루의 외출이나 휴가도 없는 채 그렇게 일한 그분의 보수는 월 300달러, 그것도 1년에 1000달러는 중국의 소개회사에 바쳐야 한답니다. 1년의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또 1000달러를 바쳐야 한다고 하니 그의 실제 수입은 월 200달러 남짓인 셈입니다. 그분들은 장전항의 현대상선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만든 숙소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리 없다는 현실이 사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도 중국인인 셈이니 같은 공산국가의 사람인 셈인데 현대에서 고용했으므로 북에서는 남쪽 사람 취급하고 남에서는 북쪽 편이라 하고 경계하는 것이 못내 섭섭하다고 합니다. 도시락 데우는 방법이 서툰 손님들의 시중을 일일이 들어주는 그분은 매우 자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빨리 돈 많이 벌어 가족과 함께 살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유기몽 조장, 민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인지 여자 조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는데 유래나 전설 등을 제법 유창하게 구사해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우리 신부님들이 자주 농담을 해 주셨습니다. 순진하기만 한 그녀는 농담을 능수능란하게 받아 넘기질 못해서 자주 얼굴이 불그락 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매일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 힘들겠다고 말했더니 무릎의 연골이 너무 달아 다리 아파하는 동료들이 들어 있다고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직업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자는데 3달 만에 처음 휴가를 받아 집에 간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환경보호요원과 안내원, 카키색 윗도리를 입고 2인 1조로 짝을 지어 서 있는 북쪽의 환경요원과 우리 측의 소장 역할을 하는 안내원들은 매우 익숙하고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산에서 만나서인지 서로 악수도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고 껴안기도 했습니다. 흐르는 이야기로는
북쪽 아무개와 남쪽 아무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쑥덕대기도 한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들은 너무나 젊고 벌겋게 다른 가슴을 안고 넘치는 정열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만나 정이 드는 이 인지상정의 현상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반 5조 사람들 30명이 한 조인 우리 조원들은 매우 특수했습니다. 조장이 계속 우리 조원님들은 워낙 문화인만 계셔서 라고 해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통제도 어렵고 산도 느리게 올랐습니다. 복장부터 표가 나는 스님, 수녀님들, 대명 관광버스를 함께 탔던 목사님들 부부 몇 팀,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젊은 스님, 그리고 땅끝 마을에서 부모님과 누나의 시부모님 등 4분을 모시고 온 자그마한 청년, 대학교 학생처장들 모임에서 온 부부들과 우리들 8명이 합하여 30명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어머니는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아들에게 장갑을 준 채 당신은 장갑 찌면 거북하다고 한사코 맨손으로 구룡폭포를 오르더니 내가 여분의 면장갑을 주니 얼른 받아 끼셨습니다. 모성애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금강산은 북한 강원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과 대한민국 강원 고성군 거진읍 현내면 수동면 향로봉 일대 포함시에 인제군 포함에 있는 산으로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과 더불어 한민족을 대표하는 명산이며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백두산과 함께 금강산을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관광 명소 중의 하나로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화기, 현재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문학 예술의 배경으로 인기가 많았으며 동해안과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 이전에는 동해안으로 놀러 간다면 의뢰의 경원선을 타고 원산 금강산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한반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현재 생물권 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영어로 의역하여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주요 지역은 북한령이 되면서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졌고 남한에 있던 금강산으로도 간주되던 지역은 상당수가 분단 때문에 금강산과 별개로 인식되었습니다.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1998년 말에서부터 2008년 남한 사람들도 방문하여 일부 지역을 관광할 수 있어서 우리도 그때 갔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방문 증명서를 받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높은 비용과 신변 안전이 문제이고 추후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발급 자격도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금강산은 현재 국내법상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방문 증명서 없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북한과 한국 정부가 서로 방문을 허가한다는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에서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2000년에 북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적 목록에 복합유산으로 금강산을 올렸다. 한편 2018년 강원연구원에 의하 금강산 설악산의 세계 복합유산 등재 방안이 제안되었고 2022년 문화재청에서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지만 딱히 공동 등재에는 진전이 없었다. 2025년 5월 27일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등재 권고 시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된다. 유네스코 공개 자료를 보면 북한은 2021년 신청했으나 당시 코로나19 방역으로 심사를 못했고 2025년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두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종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기구는 금강산이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오랫동안 찬사를 받아온 명성지여서 수많은 문학과 예술작품 속에 경관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평했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측의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인데 외금강 및 내금강 구역과 해금강의 3.1포 구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7월 13일에 2025년에 등재된 금강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금강산에 새겨진 글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신라 최치연의 천장백령 만곡진주 글씨부터서 시작해서 고려 조선 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의 바위를 파서 자기들의 문장을 써넣었다는 것입니다. 금강산은 전국에서 흔한 야산이 아니라 최소 신라 때부터 1000년 이상 성지순례 대상이 가까울 정도로 모두가 가보고 싶어 하던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금강산에는 수백 년간 한문으로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글씨가 많다는 점은 중국의 상징적인 제1명산 태산과 비슷합니다. 문구의 퀄리티는 제각각이라 예술적인 글씨를 남긴 사람도 많고 일개 낙서에 불과하거나 오래된 과거의 흔적이라지만 흉물스러워 보이는 것도 제법 많습니다. 김일성의 흉물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실제로 옛날 조선 이전의 빛바랜 한문 글씨와 북한 정권의 시뻘건 한글 궁서체 글씨가 같은 바위에 나란히 새겨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꼴볼견이었습니다. 금강산은 오랜 세월 동안 한민족에게 수많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산지 중에서도 특히 웅장하여 기암괴석이 많았을 뿐 아니라 식생도 풍부해서 예로부터 볼거리도 매우 많았습니다. 더불어 고구려, 신라, 고려 등 여러 세력의 지배를 번갈아가며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통시적, 공시적으로 금강산에 관련된 수많은 예술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금강산은 그 자체로서 우리 한민족 문화사에서 하나의 모티브로서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금강산의 특성은 중국의 타이산, 호주의 울루루 등의 예와 같이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합쳐진 형태로서 한반도 최초의 복합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2025년 7월에 말입니다. 더위의 막바지에서 들려드리는 노래는 정태준의 떠나가는 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내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없이 홀로 떠나가는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